뉴스타트 2부 시작합니다. 김문수 후보는 고용노동부 장관직을 내려놓은 지 25일 만에 국민의힘 대선 경선 최종 승자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김 후보는 어제 열린 전당대회에서 종합득표율 56.53%로 최종 후보로 선출됐는데요. 노동운동가 출신으로 비상계엄 사태 전까진 대권주자로서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던 김 후보가 어떻게 단시간에 당심과 민심을 모두 얻을 수 있었는지 강민경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1970년과 80년대 노동운동과 민주화운동을 주도한 상징적인 인물입니다. 1996년 당의 전신인 신한국당에 입당해 3선 국회의원과 재선 경기도지사를 지냈는데 이 과정에선 강경한 보수 노선을 고수했습니다. 태극기를 왜 드는지, 우리가 왜 싸우는지, 왜 광화문에 모일 수밖에 없느냐. 윤석열 정권 들어 고용노동부 장관직을 맡게 된 김 후보가 대선 주자로 주가가 급등한 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 이후였습니다. 국회 긴급 현안 질문에서 다른 국무위원과 달리 계엄 사태에 고개를 숙이지 않았던 게 강성 보수층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며 꽃꽃 문수란 별명을 얻었습니다. 범보수 진영 후보 선호도 1위를 이어가던 김 후보는 지난달 8일 고용노동부 장관직을 내려놓고 대선 레이스에 뛰어들었습니다. 국민들께서도 원하는 분들도 있고 저를 아는 분들도 원하는 분들도 있고 이 국태 민안을 위해서 온 정치권과 모든 국민이 단결해서 본격 선거전에선 확장성의 한계를 보이며 지지율 하락 기류도 감지됐지만 탄핵 반대 입장을 굳게 지키며 경쟁자였던 홍준표 전 대구시장, 나경원 의원 등의 표를 흡수했습니다. 왜 대통령께서 계엄을 했던가? 그건 민주당의 30번에 걸치는 줄탄핵. 무엇보다 한덕수 전 총리와의 단일화를 앞장서 주장하고 줄곧 열린 자세를 유지하면서 반 이재명 연대론의 구심점으로서 지지세를 끌어모았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TV 토론회에서도 상대적으로 날을 세우지 않고 말실수를 줄이는 쪽으로 위험 요소를 최소화한 채 경선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곧장 대선 본선 체제로 전환하는데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의 단일화 논의에도 물꼬가 트일 걸로 보입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김문수 후보가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확정되면서 정치권의 시선은 이제 한덕수 전 총리와의 단일화 문제로 옮겨가는 분위기입니다. 김 후보는 선출 직후 한 전 총리와 통화했다고 밝혔는데 단일화 방식과 시점 등을 둘러싼 치열한 물밑 신경전이 예상됩니다. 박광렬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선 후보 수락연설에서 반 이재명 연대 필요성을 재차 강조한 김문수 후보. 선출 직후 한덕수 전 총리와 통화했다는 사실을 공개하며 단일화 추진이란 큰 구상에 변함이 없을 거란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조금 전에 또 저한테 전화도 하셨어요. 하셔서 여러 가지 축하와 또 격려 말씀도 하시고 뭉쳐야 이기고 흩어지면 진다. 이거 상식 아니겠습니까? 단일화의 골든타임으로는 1차적으로 선거 공보물 발주 시한인 오는 7일이, 그 다음 마지노선으론 중앙선관위 후보 등록일인 11일이 거론됩니다. 투표용지 인쇄는 이번 달 25일부터지만 만일 11일을 넘겨 무소속 후보로 단일화가 될 경우 국민의힘 당명과 기호 2번 사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김문수 캠프 내에선 시간에 쫓겨 서두르지만은 않겠다는 기류가 감지됩니다. 캠프 핵심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하루 이틀 먼저 하는 것보다 중요한 건 아름다운 단일화라고 강조했습니다. 납득할 수 있는 명분과 방식이 뒤따라야 단일화 과정에서 잡음을 최소화하고 화학적 결합은 물론 향후 중도층 표심 공략에 악재로 작용하지 않을 거란 취지로 읽힙니다. 김 후보 역시 이제 막 대선 후보로 선출됐는데 바로 단일화 방안을 언급하는 건 좀 이르지 않느냐고 말해 속도 조절 가능성도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또 당원들도 저를 오늘 뽑아줬는데 오늘부터 벌써 단일화 방안을 내놓는다 이렇게 하면 좀 이상 안 하겠습니까? 기본 방향은 그대로 가는데 여러 가지로 논의를 더 해나가겠습니다. 정치권에선 결국 김문수, 한덕수 후보 대 후보 협상으로 큰 틀의 합의가 이뤄져야 세부 룰 협상도 수월하게 진행될 거란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김 후보가 경선 과정에서 단일화 의사를 적극 피력한 만큼 실제 성사될 거란 기대감 속 앞으로 펼쳐질 양측의 삿바 싸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한덕수 전 총리가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를 겨냥해 개헌에 대한 말 바꾸기는 중대한 범죄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한 전 총리가 5.18 민주묘지를 참배하려다 무산된 일을 두고 광주 시민을 능멸했다고 규탄했습니다. 박희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실상 1호 공약격으로 개헌을 전면에 내세운 한덕수 전 총리가 출마 선언 이틀째 정대철 헌정회장을 예방했습니다. 주로 전직 국회의원, 원로 정치인으로 꾸려진 헌정회는 최근 분권형 개헌을 위한 서명운동을 진행하는 등 개헌을 적극 추진해온 단체입니다. 한 전 총리는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를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그의 행보를 정조준한 듯 가시도 친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정치적 목적으로 개헌에 동의했다가 나중에 말을 바꾸는 세력이 있다며 개헌을 두고 이 같은 행위를 하는 건 중대 범죄라는 겁니다. 헌법에 대한 개정 의지나 개정 내용에 대해서 하루아침에 말을 바꿔버리는 이것은 정말 국민들에 대한 저는 중대한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이른바 반 이재명 빅텐트를 두고선 굳이 특정인을 염두에 두어야 하냐며 빅텐트는 개헌을 중심으로 쳐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만날 거냐는 물음엔 연락해 축하할 것이고 개헌연대에 도움되는 길을 모색할 거라며 긍정적으로 답했습니다. 민주당은 한 전 총리가 광주 5.18 묘지를 참배하러 갔다가 시민단체 등 반발에 끝내 발길을 돌린 건 싸늘한 민심의 예고편이라고 쏘아붙였습니다. 한 전 총리가 스스로 호남 사람이라고 외친 것을 두고는 광주 시민과 5월 영령을 능멸한 거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출세를 위해 고향을 속이며 살았던 사람이 대선에 나간다고 호남인임을 호소하는 모렴치도 참으로 가관입니다. 또 한 전 총리의 첫 공개 일정인 쪽방촌 방문도 약자와의 동행을 내세웠지만 현장에 머문 시간은 고작 8분에 불과했다며 국정 파탄 책임자의 파렴치의 극치라고 맹비난했습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강원 동해안 지역에서 경청 투어 일정을 진행하며 김문수, 한덕수 두 사람을 국가 반역 세력이라고 싸잡아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가 테러 제보로 유세 현장에서 사람들과 직접 접촉은 하지 않기로 한 것을 두고 재판 지연 꼼수라고 몰아세웠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김문수 후보가 선출되자 아쉽다고 평가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당면한 과제는 헌법 파괴 세력의 책임을 묻고 헌정 질서를 회복하는 건데 완전히 반대로 가는 느낌이 든다는 겁니다. 특히 김 후보와 한덕수 전 총리 단일화 가능성을 두곤 민주공화국 파괴 세력끼리 연합하는 건 예측된 일 아니겠냐며 날선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국가 반역 세력들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하실지 스스로 한번 돌아보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후보는 3박 4일간의 경청 투어 사흘째 이른바 동해안 벨트를 집중적으로 누볐습니다. 속초와 양양에 있는 시장에 이어 관광 명소인 강릉 안목해변을 찾아 정치는 국민이 하는 거라며 국민 주권에 거듭 방점을 찍었습니다. 근데 그 나라 왜 망했어요? 투표를 잘못해서 망한 거죠. 투표가 총알입니다. 정말 혁명의 수단이죠. 국민들이 이 나라를 바른 길로 이끌어갈 것이라고 확신해요. 습격 테러 제보를 받은 이 후보는 현장에서 사람들과의 직접적인 접촉을 삼갔는데 손 잡는 것조차 어려워도 우린 하나라고 지지자들을 달랬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그 의도가 순수하지만은 않은 듯하다며 의심의 눈길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오는 15일로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기일이 지정된 상황에서 이 후보가 출석을 통제하는 법원 집행관을 피하기 위해 재판 지연 꼼수를 부리는 거란 주장입니다. 법원 집행관은 이재명 후보님을 전혀 해치지 않습니다. 이미 오부 요인 수준의 의로 경호를 제공받으시니 안심하시고 재판 출석하시길. 이 후보의 행보 하나하나가 사법 리스크를 고리로 한 국민의힘의 공격 소재가 되고 있는 셈입니다. 각 당 대선 후보가 결정되고 본격 본선 레이스에 돌입하며 정치권 공방도 더 격해질 거란 전망입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 선거법 위반 사건의 파기환송심 공판기일까지 잡히면서 불소추 특권이 명시된 헌법 84조의 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결국 헌법재판소 판단이 필요할 거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김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나라 헌법 84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해제가 아니면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습니다. 여기서 소추가 검찰의 기소만 뜻하는지 재판까지 포함하는지가 논란의 핵심입니다. 형사재판 여러 개를 받는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당선되는 경우에도 재판 진행 여부에 따라 정치적 운명이 좌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원행정처장은 대통령에게 불소추 특권을 부여한 헌법 84조와 관련한 재판 진행에 대해 이렇게 답했습니다. 84조의 적용에 있어가지고 지금 대법원에서 그 담당 판사 분들한테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서 재판을 운영하라 하는 지시를 할 수가 있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이 후보 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이 선고 과정에서 별다른 해석을 내놓지 않은 만큼 만약 이 후보가 당선된다면 이 후보 사건을 심리하는 5개 재판부가 진행 여부를 각각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까지 상황만 놓고 보면 고등법원과 지방법원 재판부가 헌법 84조를 해석해야 하는 상황인데 선거법 사건이 속도를 내 재상고가 이뤄지는 것까지 가정하면 다시 대법원으로 공이 넘어올 수 있습니다. 다만 재판 진행이나 중지에 따른 권한 침해를 주장하는 측에서 권한쟁의 심판 같은 헌법재판소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소추 의미에 대해 학계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앞서 지난 2023년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검찰의 권한쟁의 심판 사건에서 각하 결정에 반대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형사상 소추 의미에 대해 기소뿐 아니라 재판까지 포함한다는 취지로 해석했습니다. 민주당에서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공판을 정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것도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 비리를 수사하는 검찰이 전직 통일교 재정 담당자를 입건하며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 청탁용으로 받았다는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을 잃어버렸다고 전 씨가 버티는 상황에서 청탁 실체 규명을 위해 우회로를 찾는 차원으로 보입니다. 배민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 씨를 소환 조사한 검찰이 윤 씨 안에 이모 씨까지 수사선상에 올렸습니다. 통일교 재정실무자로 오래 일해온 이 씨는 2020년쯤부터 세계본부 재정국장으로 일했습니다. 검찰은 금고직이 격인 이 씨가 남편 윤 씨와 함께 각종 청탁에 관여했는지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씨와 이 씨는 2023년 5월 인사이동으로 면직됐는데 통일교 측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청탁했다고 검찰이 의심하는 2022년과 이듬해까지 시기가 겹칩니다. 윤 씨는 검찰에서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일일이 결재를 받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윤석열 전 대통령과 독대했고 정부 인사와 접촉할 거라고 과시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3월 22일 날 대통령을 뵀습니다. 1시간 독대를 했습니다. 거기서 동의한 내용도 있고요. 금주에 만납니다. 정부 쪽 관계자를. 검찰은 지난달 30일 아크로비스타 압수수색에서 김 여사에게 청탁해달라며 윤 씨가 건진법사에게 전달했다는 6천만 원짜리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명품 가방 등을 확보하진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YTN 인수와 캄보디아 메콩강 사업 지원 등 윤 씨의 청탁 목적을 구체적으로 특정한 만큼 통일교 재단을 포함한 전방위 수사 확대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청년 선교단체를 설립한 윤 씨는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의혹에 일절 대응하지 않으며 언론 접촉을 피하고 있습니다. 통일교 측은 윤 씨의 일방적 주장만 나왔을 뿐이고 현재는 통일교와도 관련이 없다며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황금 연휴를 맞아 해외 여행객이 급증한 가운데 SK텔레콤은 유심을 교체하지 못하고 출국했다가 피해가 발생하면 책임을 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이번 해킹 사태로 창사 이래 최대 위기를 맞았다며 비상경영 체제 최고 단계에 돌입했습니다. 최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 황금 연휴에 해외여행을 떠나는 SK텔레콤 가입자들은 공항에서 해야 할 일이 하나 더 늘었습니다. 바로 유심 교체입니다. 서비스가 개선되는 오는 14일 전까진 유심 보호 서비스와 로밍을 동시에 이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원래 유심 보호 서비스로 유심을 이제 신청을 했는데 여행을 가면은 그게 안 된다고 해가지고 공항도 더 사실 일찍 오려고 했는데 해외여행객 급증과 함께 유심 교체 수요도 늘면서 공항 SKT 로밍센터는 연일 북새통입니다. SKT는 긴 대기에 유심을 교체하지 못하고 출국했다가 피해가 발생하면 책임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교체를 못하고 나가신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됩니다. 또 유심을 교체하지 못했더라도 비정상 인증 시도 차단 시스템이 가동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SNS에 SKT 고객의 개인정보를 판매한다는 게시글이 올라온 데 대해선 이번 해킹과 관련 없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름이나 주민번호 같은 거는 유출되지 않은 것으로 일단 확인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내용은 현재로서는 저희는 이번 건과는 다른 거라고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SKT는 이번 사태로 업계 1위 위상이 흔들리자 최고 단계의 비상경영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유영상 SKT 대표이사는 사내 게시판에 사이버 침해 사고로 고객 일상과 감정이 심각하게 훼손돼 장사 일의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며 이를 선포했습니다. 불안과 불만 속에 가입자 이탈도 가속화하면서 SKT의 위기 대응 능력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YTN 최아영입니다. 아르바이트 구인 구직 플랫폼 알바몬이 해킹 공격을 받아 일부 가입자의 이력서에 있는 이름과 연락처 등 개인정보 2만여 건이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알바몬은 지난달 30일 이력서 작성 페이지 미리 보기에서 해킹 시도가 감지돼 차단 조치하는 과정에서 일부 가입자가 임시 저장한 이력서 22,473건이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알바몬 측은 지난 1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자진 신고하고 유출 피해자들에게 이메일을 통해 개별 안내했다며 실시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잇따라 하향 조정 중입니다. 올해 1% 성장도 장담하기 어려워지자 한국은행의 예측 실패와 금리 인하 실기론에 대한 비판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계속 낮아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만 해도 1.9%에 달했지만 올해 2월 들어 1.5%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예상치 못한 12.3 비상계엄 여파로 내수 부진의 골이 깊어진 결과입니다. 문제는 이 수치 발표 2달 만에 전망이 또 어두워졌다는 점입니다. 1분기 성장률이 예상보다 무려 0.4%포인트나 주저앉으면서 마이너스를 기록한 겁니다. 이를 반영해 올해 성장률도 0%대에 그칠 거라는 전망이 나올 정도입니다. 미국발 관세 영향이 본격적으로 반영되면 수출 성적표가 나빠져 전체 성장률을 끌어내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한국은행은 국내 정치 불안이 해소됐고 추경과 금리 인하 효과 등이 나타나면서 내수가 나아질 것으로 내다봤지만 전문가들 반응은 싸늘합니다. 실제로 집행되는 시기는 2분기는 아니거든요. 벌써 성장률이 0.1, 4분기 0.1 정도로 상당히 좀 낮은 수준으로 진행이 됐는데 금리 인하를 한국은행이 언급을 하려면 미리 내렸었어야 됩니다. 커지는 금리 인하 실기론에 이창용 한은 총재는 선을 그었습니다. 통화정책을 보수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이게 소위 실기론인데요. 금리 인하 사이클을 남보다 먼저 시작하고 지금 3차례 하고 있고 또 지금 계속 할 예정이고. 그러면서 경기 부양을 통화 정책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며 정부 재정 정책과 공조를 강조했습니다. 이에 추경 등 경기 부양책에 따라 올해 금리 인하 횟수 등 통화 정책 향배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제주도 내 예금은행의 대출 연체율이 올해 들어 2달 연속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내수 부진에 대내외 불확실성까지 커져 가계와 기업 모두 상환 능력이 크게 떨어지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KCTV 제주방송 김지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원리금을 한 달 이상 갚지 못한 도내예금은행의 대출 연체율은 지난 2월 말 기준 1.15%, 한국은행이 시도별 연체율을 집계한 지난 2019년 12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역대 가장 높았던 올해 1월보다도 0.01%포인트 오르며 2달 연속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기업 대출 연체율은 전월 대비 0.02%포인트 상승한 1.2%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역대 최고였던 지난 1월보다 다소 줄었지만 여전히 1%대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도내 연체율은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돌고 있습니다. 2년 전만 하더라도 제주와 전국 평균 연체율은 비슷한 수준을 보였지만 2023년 하반기부터 격차는 점점 커졌습니다. 현재는 제주 지역 연체율이 2배가량 높은 상황입니다. 고금리와 경기 불황이 장기화되면서 차주들의 상환 부담이 커지고 있는 건데 특히 제주는 관광객 감소에 부동산 경기 침체까지 장기화되면서 더 큰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설상가상 기업들은 내수 부진에 인건비, 원자재 가격 상승이 맞물려 상환 능력이 곤두박질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2월 중에 예금은행 연체율을 보면 제주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기업 대출의 연체율이 좀 크게 상승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점으로 봤을 때 내수 부진이 이어지고 또 경제 대내외적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기업들이 지금 이자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제주는 농지거래 급감으로 농업법인의 대출 연체까지 심화되면서 당분간 전국보다 높은 수준의 연체율을 보일 전망입니다. KCTV 뉴스 김지우입니다.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유통가 곳곳에서 캐릭터가 더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만화 애니메이션 캐릭터는 아이들이 좋아한다는 이유를 넘어 산업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자원으로 주목받는데요. 더욱 가치가 커지는 이유를 오동건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석촌호수에 떠있는 16m 높이의 메타몽. 2014년부터 매년 다양한 캐릭터가 석촌호수에 등장하고 있는데 최근 몇 년 동안은 만화 캐릭터가 주인공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이 대형 풍선은 지난해 띄었던 캐릭터와 비슷해 보입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다른 점이 참 많은데요. 변신 가능한 캐릭터가 그들을 흉내냈다는 컨셉입니다. 만화 속 캐릭터는 각자의 개성과 스토리로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알고서 보면은 좀 이제 다르게 보이니까 그래도 오랜만에 또 보니까 또 그때그때 기억나고 더 좋은 것 같네요. 네. 대형 쇼핑몰에도 타요부터 루피까지 다양한 캐릭터가 등장했습니다. 어린이들은 친구를 만난 듯 반가워합니다. 실제로 보니까 더 크고 귀엽고 좋아요. 그냥 제일 하고 싶은 게 뭐야? 그냥 같이 뛰어들고 싶어요. 유통업체가 가정의 달을 맞아 이처럼 캐릭터에 집중하는 이유는 바로 돈이 되기 때문입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 조사에 따르면 상품 구매 시 캐릭터에 영향을 받는다고 답한 응답자가 매년 늘어나 지난해엔 68.7%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친근한 캐릭터를 잘 활용하면 브랜드 인지도와 고객 충성도를 높일 수 있어 활용 가치가 더 주목받고 있습니다. 굿즈라든가 그런 상품들 또 그리고 캐릭터를 이용한 그런 전시들이 굉장히 친근감을 느끼게 해주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제품을 구매하거나 사진을 찍거나 이런 것들에 굉장히 많은 매력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만화 애니메이션 캐릭터의 산업적 가치가 날로 커지는 가운데 유통업계의 만화 캐릭터 행사는 단순한 일회성 이벤트가 아닌 소비자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한 치열한 경쟁의 장이 되고 있습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가정의 달 연휴 첫날인 어제 비가 내리면서 다소 쌀쌀한 날씨를 보였습니다. 이번 연휴 기간 내내 비 소식이 잦고 7일까지 대체로 일교차 큰 날씨가 예상됩니다. 이광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청계천 길을 따라 오색 연등이 걸려 있습니다. 우산에 바람막이를 챙겨 흐린 하늘 아래 산책로를 걷고 아이들은 비바람으로 싸늘해진 날씨에 소매를 길게 빼 손을 감춥니다. 연휴 첫날 미리 짜놓은 일정들을 취소한 시민들은 저마다 얄궂은 날씨를 아쉬워했습니다. 비가 갑자기 와가지고 생각지도 못했는데 날씨가 추워가지고 원래 일정이 있었는데 다행히 바람막이를 챙겨 나와서 따뜻하게 좀 지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비가 오고 조금 날씨가 흐려가지고 너무 아쉬워요. 좀 날씨가 좋았으면 강원도를 가든 여행을 갔을 텐데 거기다가 좀 비만 오는 게 아니라 바람까지
불어가지고 그나마 일요일 하루는 기온도 오르고 미세먼지 걱정도 없어 바깥 활동하기에 무난합니다. 하지만 연휴 셋째 날인 어린이날 밤부터 전국에 다시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5일과 6일에 걸쳐서 우리나라 북서쪽과 남서쪽에서 접근하는 저기압 또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지역적으로 강수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상청은 7일까지 평년보다 2도 정도 낮은 기온을 보이면서 일교차가 큰 날씨가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광현입니다. 새로운 농업 기술이나 건강한 먹거리를 전해드리는 신농업 비즈니스, 신농비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하철역에 자리 잡은 도심형 스마트팜 이야기입니다. 오점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지하철역 9호선과 공항철도가 교차하는 마곡나루역 바로 옆 지하 1층에 있는 도심형 스마트팜. 스마트팜 안에는 유럽형 채소 그리고 새싹쌈이 먹음직스럽게 자라고 있습니다. 스마트팜에는 또 샐러드와 샌드위치 등을 판매하는 공간도 별도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네, 이곳에서 파는 음식 재료는 바로 앞 그리고 바로 옆에서 키우고 있는 새싹쌈 그리고 채소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내 눈앞에서 수확한 채소를 그 자리에서 바로 먹는 방식. 소비자 입장에서는 직접 보니까 안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거리에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많이 염려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보니까 안심돼서 너무나 좋은 것 같습니다. 지하 2층 스마트팜 연구개발실에서는 잎과 줄기, 뿌리까지 통째로 먹는 새싹쌈 재배와 효능에 관한 연구를 별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연구를 해봤더니 우리가 인삼하면 뿌리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뿌리보다 줄기 잎에 저희가 한 10배 정도 사포닌이 더 함량이 많이 나왔습니다. 특히 직원의 절반 이상은 발달장애인으로 이곳은 장애인 표준 사업장이기도 합니다. 이곳은 장애인 표준 사업장으로 도심 속 작은 공간을 스마트팜을 활용하여 고소득 작물을 재배해서 소득을 창출해내는 농산업체입니다. 이 업체는 또 지역사회 취약계층과 어르신들에게 매달 새싹쌈과 채소를 기부하면서 사회적 기업으로서의 역할도 다하고 있습니다. YTN 오점곤입니다. 고령화의 일손 부족까지 더해지면서 농촌 현장의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종 심기 노동력을 크게 줄일 수 있는 기계를 개발했습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햇볕 아래 허리를 굽혀 배추 모종을 하나하나 심는 농민들. 사람이 작업하면 1000제곱미터를 심는데 고추는 약 13시간, 배추는 14시간 정도가 걸립니다. 지금도 이제 13만 원, 12만 원 정도 이렇게 인건비를 주는데 한두 명이 들어간 게 아니고 하루에 20명, 30명씩 들어가다 보니 그런 인건비가 엄청나게 좀 힘들죠. 이런 어려움을 덜기 위해 농촌진흥청이 고추, 배추 모종 심기 기계를 새로 선보였습니다. 1000제곱미터 작업 시간은 2시간으로 줄고 노동력은 기존의 7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기어만 바꾸면 작물을 바꿔 심을 수 있고 더 비탈진 땅에서도 쓸 수 있도록 연구가 진행 중입니다. 지금 개발한 기계 같은 경우에는 경사도가 15도까지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후로 점점 경사도를 높여서 비탈진 지역도 가능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할 계획입니다. 기계에 맞춰 모종 재배 방식도 바꿨습니다. 고추는 길이 25cm 이하, 배추는 5cm 이하로 곱게 자라도록 키워 기계가 쉽게 심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모종 심기 전 필요한 밭둑 만들기, 호스 설치, 비닐 덮기 등 여러 작업을 한 번에 할 수 있는 농기계도 함께 제작됐습니다. 농진청은 올해 주산지에서 두 기계의 현장 실증을 진행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보급에 나설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앞으로 감자, 고구마 등 다양한 작물로도 기계화 대상을 넓혀갈 방침입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정부가 현행법을 바꿔 개와 고양이도 주인과 함께 음식점에 출입할 수 있게 할 방침입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이들에겐 희소식인데 키우지 않는 분들 사이에선 꺼리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권민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은 1,500만 명에 이르지만 함께 갈 수 있는 식당은 많지 않습니다. 정부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합니다. 음식을 먹는 곳과 동물이 있는 공간을 구분해야 한다는 규정을 바꿔 예방접종을 한 개와 고양이에 한해 주인과 함께 음식점에 드나들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보호자 옆에 얌전히 있어야 하고 음식점 안에서 자유로운 이동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식당 측은 동물이 부엌에 들어올 수 없도록 울타리를 설치하고 동물 전용 의자나 목줄 고정 장치를 구비해야 합니다. 음식에 털이 섞이지 않도록 덮개를 쓰고 동물 전용 쓰레기통도 둬야 합니다. 이런 기준을 지키는 음식점만 출입이 허용되고 위반하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민들 사이에선 엇갈린 반응이 나옵니다. 키우는 사람들은 반려동물이 하나의 가족이고 또 소중한 존재인데 함께 밥을 먹는 거는 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알러지가 있으시거나 조금 청결에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식당 내에서도 이렇게 강아지, 고양이들과 함께 먹을 수 있는 구역 그리고 아닌 구역으로 좀 나누어서 파티션 같은 걸로 공간을 분리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6월까지 입법 예고를 거쳐 이르면 올 하반기 반려동물 동반 출입제를 시행할 방침입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러시아의 일방적인 사흘 휴전 제안을 거부했습니다. 이번 주 예정된 러시아 전승절 행사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고 했는데 러시아는 테러리스트 또 신나치라는 용어를 써가며 맹비난했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소련의 주력 전차 T-34가 러시아 모스크바 중심부에 등장했습니다. 오는 9일 2차 대전 승리 80주년 기념 열병식을 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앞서 러시아는 전승절 연휴인 8일부터 10일까지 사흘간 휴전한다고 일방적으로 선언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고립에서 벗어나려 유리한 분위기를 만들려는 푸틴의 술책에 놀아나지 않겠다는 겁니다. 오는 9일 열병식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비롯해 20여 개국 정상들의 참석이 예상되는 걸 염두에 둔 발언입니다. 특히 러시아가 자작극을 벌인 뒤 우크라이나에 책임을 전가할 수도 있다며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러시아 외무부는 국제적 테러리스트의 전형적 협박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크렘린궁도 사흘 휴전의 목적은 우크라이나가 평화를 찾을 준비가 됐는지 시험하려는 것이라며 응하지 않는 건 나치주의라고 주장했습니다. направленных на деэскалацию конфликта в праздничные дни. Неготовность режима прямо ответить на сделанное Россией предложение ясно показывает, что идеологической основой 휴전을 둘러싼 신경전 속에 드론 공방도 계속됐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흑해 연안 항구 도시 노보로시스크를,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제2도시 하르키우를 공격해 민간인 피해가 이어졌습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가자 지구에 대한 인도적 지원이 거의 끊기는 등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 가자 전쟁은 오히려 더 꼬이고 있습니다. 국제사회가 팔레스타인 문제의 유일한 해결책으로 꼽고 있는 두 국가의 법은 소멸 위기에 처했습니다. 권영희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주민들을 모두 내쫓고 가자 지구를 휴양지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가자 전쟁에 대한 인식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US will take over the Gaza Strip and we will do a job with it too. We'll own it and be responsible for dismantling all of the dangerous unexploded bombs and other weapons on the site. 이스라엘은 휴전 협상을 미룬 채 가자 지구를 초토화하고 있습니다. 정착촌 건설을 계속 늘리면서 서한 지구에서 정착민들의 팔레스타인 주민들에 대한 공격도 위험 수위에 이르렀습니다. 미국은 아예 가자에서 발을 빼려는 분위기입니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팔레스타인 영토에 배정된 안보조정관 직책을 없애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2005년부터 삼성 장군이 맡아 미국과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을 중재해 오던 자리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일방적으로 지지합니다. Shielding Hamas from accountability only undermines Israel's security and does nothing to improve the lives of Palestinians. 이스라엘을 제외한 국제사회는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는 것이 골자인 두 국가 해법을 유일한 해결책으로 봅니다. 그러나 최근 국제정세 흐름 속에 이 방안은 소멸 위기에 처했습니다. Today, the promise of a two-state solution is at risk of dwindling to the point of disappearance. The political commitment to this long-standing goal is farther than it has ever been. 트럼프 집권 이후 무역 전쟁에 휩싸인 세계는 가자 전쟁에 관심을 둘 여유를 잃었습니다. 이 틈을 노린 이스라엘은 더 강력한 군사작전을 벌이고 있고 국제사회 구호 손길은 닿지 않고 있습니다. YTN 권영입니다. 호주 총선에서 집권 노동당이 연초 지지율 열세를 극복하고 재집권에 성공했습니다. 닷새 전 캐나다 총선처럼 미국의 동맹국 관세 압박으로 인한 반트럼프 효과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정유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호주 유권자들의 선택은 집권 노동당이었습니다. 앤서니 앨버니지 총리가 이끄는 노동당이 하원 150석 가운데 과반인 76석을 훌쩍 넘겼습니다. 3년간 총리직을 이어가게 된 앨버니지 총리는 지지자들의 환호를 받으며 승리를 선언했습니다. Today, the Australian people have voted for Australian values. For fairness, aspiration and opportunity for all. 이에 따라 앨버니지 총리는 21년 만에 연임에 성공한 첫 호주 총리가 됐습니다. 올해 초까지만 해도 노동당은 물가 급등 등 경제 실정으로 대집권 여부가 불확실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의 관세 전쟁으로 대외 불확실성이 쟁점으로 떠오르며 지지율이 급반등했고 결국 극적인 승리를 얻어냈습니다. Australians have chosen to face global challenges the Australian way, looking after each other while building for the future. 반면 이민 반대와 정부 효율부 등 트럼프 따라하기에 주력했던 보수연합 자유당 피터 더튼 대표는 지역구까지 내주는 참패를 당했습니다. Now, we didn't do well enough during this campaign. That much is obvious tonight, and I accept full responsibility for that. 외신들은 이번 호주의 총선 결과가 지난달 28일 캐나다 총선과 판박이라고 전했습니다. 연초까지 야당 보수당에 27%포인트나 크게 밀렸던 캐나다 집권 자유당도 반트럼프 여론이 들끓으며 대역전에 성공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호주에 대해서도 철강 알루미늄 제품에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한 데 이어 10% 상호 관세도 예고했습니다. 결국 관세를 앞세운 트럼프의 동맹국 때리기가 가장 가까운 영어권 국가에서 보수당 참패라는 정치적 이변을 불러왔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YTN 정신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적인 인력 감축으로 홍역을 치른 미국 과학계가 이번엔 내년도 예산안 때문에 발칵 뒤집혔습니다. 기후와 우주개발 예산을 대폭 삭감하겠다고 예고하면서 핵심 프로젝트들이 줄줄이 좌초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보도에 유투건 기자입니다. 세계 최고의 기상 연구기관으로 꼽히는 국립해양대기청. 이미 1000여 명이 해고된 데 이어 내년에는 핵심 부서가 통째로 사라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백악관은 내년도 예산안 초안에서 해양대기 연구국의 예산을 64%나 삭감했습니다. 이대로 예산이 확정되면 기후 모델 개발과 허리케인 예측, 북극 연구 등 핵심 사업이 중단될 수밖에 없습니다. 최종적으로 기상 분야의 민영화가 목적이라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I think this is a clear across-the-board attack on science. They don't like necessarily what NOAA does as it relates to climate change. 우주개발의 천병 나사의 과학임무 예산도 절반에 가까운 5조 원이나 줄어들었습니다. 이에 따라 제임스 웹을 잇는 차세대 우주망원경 사업도 발사를 코앞에 두고 좌초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 사업엔 이미 수십억 달러가 들어갔습니다.
2031년 발사를 목표로 추진되는 금성 탐사나 저궤도 위성의 충돌을 막기 위한 우주 교통관제 시스템 구축도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차세대 지구관측 위성 발사도 대부분 취소될 전망입니다. 미국 천문학계에선 이번 예산안 삭감이 멸종 수준의 사건이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We are looking at the most aggressively anti-science government the United States has ever had. 물론 백악관의 예산안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집권하자마자 수십억 달러의 보조금을 일방적으로 삭감한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를 고려할 때 결과를 짐작하긴 어려운 상황입니다. YTN 유통환입니다. 최근 청와대를 찾는 관람객들 사이 가장 큰 화두는 한 달 앞으로 다가온 대선입니다. 차기 대통령이 청와대로 돌아오면 다시 문이 닫힐 수도 있다는 건데 그렇다면 전면 개방이 이뤄졌던 지난 3년은 어떻게 기억되고 있을까요? 송재인 기자가 돌아봤습니다. 평일 낮에도 북적이는 청와대. 따뜻해진 날씨에 주변 집회도 잠잠해지면서 연초보다 찾는 발길이 부쩍 늘었습니다. 그렇다고 최근 청와대 관람객 규모가 과거 같은 기간보다 획기적으로 늘어났다고 평가하긴 쉽지 않습니다. 다만 관람객들의 마음만큼은 사뭇 달라 보입니다. 개방 뒤 첫 대선판에서 대통령 업무 후보지 가운데 하나로 청와대가 공개 거론됐기 때문입니다. 청와대가 오픈됐다고 이제 예전부터 알고 있기는 했지만 또 언제 이제 관람이 멈출지 몰라서 혹시나 해서 이제 마지막일 것 같아서 이번이 그래서 잠깐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아들이랑 같이 마지막 기회를 누리고자 왔습니다. 그렇다면 3주년을 목전에 둔 청와대 개방 시대에 대한 평가는 어떨까? 권력의 공간이 시민의 일상 공간으로 탈바꿈한 것만으로 의미가 컸다는 의견과 함께 네, 너무 궁금했죠. 옛날서부터요. 74년을 지금 우리가 못 와봤잖아요. 관람객 추이를 보면 애초 의도했던 개방 효과에 의문을 표하는 시선도 적지 않습니다. 개방 당시 매년 300만 명 관람을 기대했지만 첫 해 270만여 명 기록을 달성한 뒤 꾸준히 줄어 지난해에는 200만 명 아래로까지 떨어졌습니다. YTN 취재진이 만난 주변 상인들도 상권 활성화 효과에 대해 엇갈린 평을 내놨습니다. 신기하다는 일회성 감상을 넘어 N차 관람까지 이끌 수 있는 콘텐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문화공간 조성을 위한 예산은 매년 늘어났습니다. 그 청와대 예산 같은 경우는 금년도의 예산이 한 400억 정도 되는데 그 리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비용이 지금 100억 정도 잡혀 있습니다. 차기 대통령의 청와대 복귀가 현실화되지 않아 추가 관람객 유치를 위한 이 같은 정책이 유지돼도 취임 뒤 청와대 복귀를 공식화해 보안시설 정비를 위한 보수 작업이 진행돼도 추가 예산 투입이 불가피해진 열린 청와대에 대한 고민은 계속 남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돌고래 닮은 미소천사 상갱이의 주 서식지가 우리 바다라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특히 한려해상국립공원 해역은 상갱이들이 새끼를 낳고 기르는 생육공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촬영된 희귀 영상을 이문석 기자가 소개합니다. 쇠돌고래과 상갱이가 물고기를 사냥합니다. 잡을 듯 놓치고 또 놓치고 가만 보니 배가 불룩한 것이 새끼를 베고 있네요. 상갱이는 국제적으로 멸종 위기종입니다. 임신 중인 개체를 만나는 건 더 흔치 않습니다. 떨어지면 큰일 날 것처럼 어린 새끼가 어미 옆에 껌딱지처럼 붙어 있습니다. 그래도 언젠간 독립을 시켜야죠. 어미가 새끼랑 숭어떼를 쫓으며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칩니다. 사냥법인 듯 장난인 듯 꼬리로 고기를 툭 쳐 날린 다음 다시 쫓아가는 진기한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모두 한려해상국립공원에서 촬영된 영상입니다. 특히 경남 사천 초양도 인근은 상갱이를 직접 볼 수 있는 서식지입니다. 한려해상국립공원이 상갱이의 중요한 서식지로 확인되었습니다. 국립공원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서식지 보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립공원공단은 봄부터 가을까지 탐방 프로그램을 운영해 상괭이 보호 교육과 관찰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프로야구 선두 LG가 선발 임찬규의 호투를 앞세워 5연패에서 벗어났습니다. 선두 자리를 호시탐탐 노리던 롯데와 삼성은 나란히 하위권 팀의 덜미를 잡혔습니다. 프로야구 소식 허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5연패 수렁에서 허덕이던 LG 타선이 경기 초반부터 힘을 냈습니다. 오스틴의 적시타로 선취점을 뽑아낸 LG는 문보경과 박동원이 연달아 장타를 쳐내며 점수차를 순식간에 넉 점까지 벌렸습니다. 한 번의 기회에서 타선이 넉 점을 뽑아내는 동안 마운드에서는 선발 임창규가 든든한 호투를 펼쳤습니다. 6회까지 안타 4개로 한 점만 내주는 역투로 시즌 5승째를 따냈습니다. 최근 극심한 부진과 함께 2위의 반경기 차로 턱밑까지 쫓겼던 LG는 선두 자리를 지켜내며 한숨을 돌렸습니다. 최근에 좀 좋지 않은 폼으로 팬분들은 또 걱정 많으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다시 연승으로 갈 수 있도록 오늘 스타트를 끊었고 다시 팬분들 좀 편하게 보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선수들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연패에서 탈출하기 위한 집중력은 부산도 못지않았습니다. 한 점 차로 끌려가던 6회 양의지의 역전 2점 홈런에 이어 박준영과 정수빈, 케이브의 적시타가 연달아 터지며 6회에만 대거 6점을 뽑아냈습니다. 두산 선발 최승용은 7회까지 삼성 강타선을 한 점으로 막아내 시즌 3승째를 따냈습니다. 4연승을 달리며 선두 자리를 넘봤던 롯데는 NC의 덜미를 잡혀 3위로 떨어졌습니다. KT는 13개의 안타로 9점을 뽑아내며 키움을 크게 이겼습니다. YTN 허재원입니다. 아프리카 가봉의 브리스 올리기 은게마 대통령이 현지 시간 3일 공식 취임했습니다. 은게마 대통령은 수도 리브르빌 북부의 앙곤제 스타디움에서 수만 명이 모인 가운데 열린 취임식에서 선서하고 7년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은게마 신임 대통령은 70.11%의 투표율을 기록한 지난달 12일 대통령 선거에서 94.85%의 압도적인 득표율로 당선되며 정통성을 확보했습니다. 이에 따라 1967년부터 2009년까지 집권한 아버지 오미르 봉고에 이어 14년간 가봉을 통치한 알리 봉고 전 대통령까지 봉고 부자의 56년 장기 집권이 막을 내렸습니다. 황금 연휴 둘째 날인 오늘은 완연한 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하늘도 맑고 공기도 깨끗해서 나들이 즐기기 좋겠는데요. 다만 한낮 기온이 20도까지 올라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옷차림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내륙에는 안개가 짙게 끼겠고요. 중부와 경북을 중심으로는 바람이 점차 강해지겠습니다. 산불 등 화재 예방에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8.3도, 대구는 6.9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20도 안팎까지 크게 오르겠는데요. 서울이 20도, 대전과 광주가 22도, 대구는 23도를 보이겠습니다. 어린이날이자 석가탄신일인 내일 밤부터 연휴 마지막 날 사이에는 곳곳에 비가 내리겠고요. 비가 내리면서 기온도 일시적으로 떨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뉴스타트 2부 마칩니다. 잠시 후 3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